코스피가 좋았던 분위기를 하루 만에 상실하고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재부상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반도체주가 특히 크게 하락 중이던데 지수 전반적인 영향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한 채 장을 시작한 후 3,8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개인과 기관의 2조 원 매수세에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8%대 급락해 52만 원대 거래 중이고 삼성전자는 5% 떨어진 9만 5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밸류체인 전반에 낙폭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코스피는 4일 만에 4천선을 탈환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3%대 떨어졌고 현대차는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3% 떨어진 86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4원 50전 오른 1,472원대의 장을 시작한 후 1,473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호실 쪽에도 이렇게 회의론이 다시 힘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어제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강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매출 채권이 급증한 점이 재조명되면서 AI 버블 우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은 333억 9천만 달러로 지난 분기보다 100억 달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업체들의 수익성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마저 커지면서 간밤 미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이클 바 미 연준 이사는 통화 정책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요즘에 증시만큼이나 우려되는 게 환율입니다. 이달 들어서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극심했던 4월에 1,480원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도 투자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죠. 환차익을 노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특히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통장에 예치하면 예금 이자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기본으로 꼽히는데요. 통상적인 범위에서 얻는 환차익에는 별도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1달러 수준 소액으로 시작하거나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달러 ETF나 달러 표시 채권 등 증권형 상품이 추천됩니다. 환전과 계좌 이동이 필요 없고 소액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배당 소득세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유의점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투자용으로 나온 상품은 아닌데 투자로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두고 해외여행이나 직구 시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방식의 환테크가 유행하는 건데요. 소액으로 환율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어서 2030 세대에게 입문용 환테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장형 수단으로는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달러 보험이 있습니다. 환율 상승분만큼 환차익을 볼 수 있고 일부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의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어 최소 10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 향후 해외 체류, 은퇴 등을 달러로 쓸 계획이 뚜렷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3개월째 전년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던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점이 눈에 띕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일단 11월 들어서 20일까지 전체 수출 실적 그리고 어떤 분야가 수출을 이끌었는지 정리해보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 8천만 달러로 8.2% 늘었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조업 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가 26.5%, 승용차가 22.9% 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난해보다 3.7%포인트 늘어난 25.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은 19.3%, 자동차 부품은 8.1% 감소했습니다. 네,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10.2%, 미국 5.7%, 유럽연합 4.9% 증가했는데요. 이 세 곳의 수출 비중이 48%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 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만큼 이번 실적에 관세 완화 효과가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베트남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각각 2.5%, 3.9% 줄었습니다. 수입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해 무역 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에서 13.6%, 승용차 35.6% 증가했고 원유 마이너스 16.4%, 반도체 마이너스 3.8%였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렇게 수출 기업들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내수, 특히 물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기에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가 앞서 보신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역설적으로 물가를 자극해 생산자 물가까지 올랐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0.82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 0.4%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은 4.2% 하락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공산품이 0.5%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D램 28.1%, 플래시 메모리 41.2%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한국은행은 글로벌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될 텐데 수입품까지 포함한 공급 물가 지수는 어땠습니까? 네, 10월 공급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원재료와 중간재, 완성품 가격이 모두 오르는 데다 달러원 환율이 오르며 수출, 수입 물가가 함께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습니다. 국내 출하에 수출까지 포함한 총 산출 물가 지수도 1.1% 상승해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강세에 더해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전체 물가 지표의 상승 압력이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기업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별 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MG손해보험에 대한 마지막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수자가 없어서 앞서 4차례 매각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가 자산 헐값 매각에 제동을 걸면서 삐걱거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MG손해보험은 현재 임시가교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지막 매각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헐값 매각 방지 차원에서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예별손보도 해당하게 되는데요. 금융당국은 매각 절차를 개시하려면 기존과 달리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다른 자산과 예별손보 사례는 좀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총리실과 매각 허용 관련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올해 안으로 매각 공고를 띄우고 마지막 매각을 추진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무사히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겠다는 회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문제는 마지막 매각에도 뚜렷한 인수 후보자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란 점인데요. 현재 금융지주사 중 인수 후보군으로 우리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IBK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 등이 거론되는데요. 보험사가 없어도 정작 적극적으로 나설 곳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BNK 금융의 경우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2021년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형을 받아서 내년 10월까지는 신규 자회사 편입이나 신사업 진출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번 마지막 매각도 앞선 시도들처럼 실패할 경우 결국 4대 보험사로 나눠서 계약이 이전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4대 보험사의 주주 반발로 인한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2인 대표이사 체제로 공식 복귀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1인 4역을, 노태문 사장이 대행을 맡았던 그간의 모호한 1인 체제를 해소하되 새로운 수장을 내세우지는 않는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투톱 체제를 부활시켰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사장 승진 1명, 업무 변경 3명 등 모두 4명 규모의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노태문 사장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맡아온 이 DX 부문장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대표이사로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또 DX 부문장과 함께 MX 사업부장을 겸임하게 돼 관심을 모았던 노 대표의 뒤를 이을 신임 MS 사업부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를 맡고 있는 DS 부문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5월 삼성 반도체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등판해 1년 6개월간 구원투수로서 HBM 사업 경쟁력 회복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 부회장 역시 메모리 사업부장 겸직은 유지하고 그동안 맡아왔던 세이트, 옛 삼성 종합기술원 원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MX와 메모리 등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도를 위해 양 부문장이 MX 사업부장,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새 얼굴로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네, 신임 세이트 원장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석좌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내년 1월 입사 예정인 그는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된 뒤 화학과 물리, 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또 DX 부문 CTO 최고기술 책임자 사장 겸 삼성 리서치장에는 윤장현 삼성 벤처투자 대표이사 부사장을 승진 발탁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쿠팡에서 고객 4,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등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유출된 고객들에게 공지가 갔죠. 네, 쿠팡은 어제 피해 대상이 된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렸는데요. 고객 4,500여 명이 대상이며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와 배송지, 최근 주문 정보 등이 노출됐습니다. 쿠팡은 공지문에서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관계부처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요. 쿠팡은 이와 관련해 내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재작년 개인정보 46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바 있습니다. 또 2021년 11월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통지 기한인 만 하루를 넘기는 등 잘못으로 16억 원 가까운 금전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의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쿠팡은 당장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쿠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후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 결제 정보로 접근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조회된 정보 중 고객의 생활 패턴 등이 드러나는 주문 내역까지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제재 수준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날렵한 모양으로 서킷을 달리는 하이퍼카는 그동안 외국 브랜드들의 전유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한복판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커다란 바퀴를 순식간에 갈아 끼웁니다. 지난해 출사표를 던진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팀이 유럽 현지에서 진행 중인 피트스탑 훈련입니다. 제네시스는 프랑스 남단 르카스텔레 지역을 하이퍼카 개발 거점으로 낙점하고 워크숍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워크샵은 연면적 2,949제곱미터, 약 892평에 달합니다. 상주 직원 50명이 레이싱 대회에 참여할 하이퍼카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개발하고 있는 하이퍼카는 속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멀리 달릴 수 있는지에도 초점을 맞춰 개발 중입니다. We complete a long run, simulate and testing all single parts before the final design of the car.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은 제네시스의 마그마 시리즈 양산 차량과도 연계됩니다. 모터스포츠에서 높아진 차량 성능을 장기적으로 제네시스 전체 라인업으로 확장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제네시스는 당장 내년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첫 기술력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랑스 르카스텔레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팸 문자는 이름 그대로 보통은 귀찮기만 하고 지나가지만 일부는 피싱 등 사기로 연결돼 큰 피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송자들이 계속해서 번호를 위조하고 바꾸는 통에 차단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국 정부가 정상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동원해서 스팸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정부의 이번 차단 시도는 그동안이랑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기존의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수신을 차단했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건 번호를 추적해 발송을 막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문자 내용을 토대로 해당 번호를 차단해도 발신 번호를 조작해 보내는 터라 스팸 문자는 끊임없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팸이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내졌기 때문에 발신 번호 위번조 효율도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량 문자 서비스의 발신 번호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해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전화번호 정보를 받아 서버를 구축하고 해지 또는 정지 상태인 무효 번호로 위조된 문자 전송 요청은 자동 차단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가입자가 요청하는 문자만 속관해서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정부가 주도를 한다고 해도 실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된다면 민감한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가입자 인적 사항 등을 뺀 전화번호 정보로만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운영기관이 스팸 문자 발송 차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법률 책임을 진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오늘 의결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연초부터 이뤄졌던 먹거리 물가 불안이 가라앉질 않으면서 최근 정부가 식품업계의 가격 설정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죠. 남들이 올리니 이때다 싶어 따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담합으로 인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대표적인 의심 품목이 설탕과 밀가루인데 설탕은 심지어 경영진들 구속까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최낙현 삼양사 대표와 시대일 제2제당 전직 임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일 제2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수년간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총 담합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초 설탕 가격은 1년 사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밀가루 담합은 조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공정위는 시대일 제2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7개 밀가루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각 회사가 가격 협의나 추가 조정 등 짬짬이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빵값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이른바 빵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고물가와 관련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며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내 독감 환자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14배 급증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미 혹독한 독감의 시기를 보냈는데 올겨울이 그보다 더 최악이 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게 작년보다 독감의 유행이 더 빨리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5명이 채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1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지난주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명 정도로 일주일 사이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실제 바이러스 검출률도 지난주 의원급 기준 37%에 육박해 1년 전보다 10배나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특히 청소년 환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초등학생 시기인 만 7세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70여 명, 중고등학생 시기인 13세에서 18세는 113명에 달합니다. 네, 지난 겨울, 그러니까 올해 초의 독감도 최악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2년 연속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1월엔 독감 의심 환자 수가 관련 감시 체계를 구축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의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독감 검사, 백신, 수액형 치료제 등 비용 부담도 대폭 늘면서 당시에 논란이 컸었는데요. 사망자들이 급증하며 화장장에 자리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통상 12월에서 1월의 정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환자가 급증한 것도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하라며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접종에도 항체가 생길 때까지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한 달 넘게 발표가 지연됐던 9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엇갈린 신호가 나타나면서 기준금리를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우선 9월 고용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9월 미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11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2배가 넘는데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 의료 부문에서 4만 3천 명 늘어난 덕이 컸습니다. 다만 지난 7월과 8월을 합쳐 모두 총 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하향 수정됐는데요. 특히 8월 비농업 고용이 기존 2만 2천 개 증가해서 4천 개 감소로 뒤집혔습니다. 여기에 9월 실업률은 4.4%로 시장 전망치인 4.3%를 웃돌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기준금리 결정이 채 3주도 남지 않았는데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일단 금리 인하에는 여전히 신중한데요.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마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는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 수준이라는 점이 위험하다고 우려했고 베스 햄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폭 키웠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9% 수준으로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는데요. 10만 명대로 반등한 고용 증가 폭이 최신 수치가 아닌데다 실업률 증가로 금리 유지론에 힘을 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